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2024년 승진 시험을 치시고 이제 좀 집에서 쉬고 계실 텐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끝났지만 우리가 또 되돌아보면서 원래 시험이 어땠는지 또 다음을 준비하셔야 될 분들도 있고 이제 준비하러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한번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네, 저는 실무조합을 담당하고 있는 김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카페는 저희가 이제 김재현 이태우 선생님의 교수님의 형사법 카페도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팩트경찰학 네이버 카페입니다. 카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현직에 계시니까 우선 여러분을 믿고 제 개인적인 연락처는 특별히 알려드릴 테니까 중국에 팔지 마시고 여러분만 뭐 상담하거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캐치되는 대로 메시지를 통해서라든가 또 직접 통화를 하면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실무조합 이번 시험 지금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쳤던 2024년 승진 시험에서 이 실무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들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난이도라는 면에서 봤을 때 원래 실무조합에서 봤을 때 평균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난이도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감 난이도를 중시하는데 즉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그 난이도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낼 때 출제형급에서 문제를 낼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종합이라는 이 과목은 경찰학에 뿌리를 두고 들어오면서 제일 특징적인 부분들이 강론으로 대표되는 디테일한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파트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제일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입직하실 때 또 경찰학을 공부하셨던 분은 어느 정도 괜찮았다, 뭐 좀 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처음 실무종합을 객관식으로 들으신 분은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도 고려하고 그럼 전체적인 문제 이 분포를 봤을 때 분포적 측면에서 원래는 우리가 크게 실무종합의 파트는 예전처럼 여러 번 체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실무종합이라는 과목으로 간다면은 전체에서 총론으로 대표되는 부분과 강론으로 대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총론과 강론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만 총론과 강론이 이번 시험에서는 대략 한 5대5,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범죄학, 총론 중에서 이 범죄학 부분이 2문제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강론에서 시행령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대략 한 5문제 정도가 이 정도 문제가 난이도 조절용 문제로 던진 거지 여러분에게 100점을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포를 골고루 어느 쪽 치우치지 않게 했다는 점도 좀 특징적이고 약간의 사례형 문제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출제위원들이 조금 진화하고 있다. 우리끼리 표현이지만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부터 실무종합은 아마 승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으로 본다면 이런 과목은 너무 두렵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준비하면 이 시험은 경쟁일 수밖에 없으니까 경쟁자보다 오히려 더 차별화될 수 있고 합격에 더 빨리 갈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다라는 반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선배분들이든 동료분들께서 실무종합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편견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된 24년도 문제를 토대로 해서 저와 함께 이 해설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수업에서 제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강의 이후에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실무종합을 해결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전에 옹고이신의 이 각오로서 이번 24년도에 나왔던 승진 문제들 한번 스피드하지만 정확한 포인트 위주로 해서 한번 쫙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렇다면 보셔야 될 것은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기억하셨죠? 네, 됐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들은 우리 김재우 이태우 교수님의 카페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집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경찰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 형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 전형적인 문제라는 말은 뭐냐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 실무종합이라는 과목을 전제로 했을 때 맞춰야만 되는 문제들을 제가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핵심 묻고자 싶은 것은 이 실질적 의미의 이 경찰이 뭐냐, 이걸 출제는 염두에 둔 거죠. 물론 이걸 위해서 대조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어떠하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이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권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 이 권력적 작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독일 계통의 대륙교에서 이념적으로, 즉 강학상이라고 불러주는데, 강학상 이 개념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건 나라별로 그 체제라든가 접근법에 따라서 영이 딱 요것만 실질이다라고 딱 정하기가 모호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명확하죠. 왜? 형식, 즉 제도로 구체화시켜 놓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권력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강학상의 요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경찰학의 발달 과정상 봤을 때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고 있는 경찰 권력은 가장 중요한 방향인데, 축소, 확대, 어느 쪽? 네, 그렇죠. 줄여줍니다. 축소해서 권력적 통제를 하려고 하는 축소지향적인,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표현을 쓸 텐데 소극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실질적 경찰 개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자, 문제로서 1번에 형식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정법상의 보통 경찰기관에 맡겨져 있다. 실정법? 네, 바로 제도입니다. 제도에 의해서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맞고, 두 번째, 형식 의미의 경찰 개념을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작용적 측면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권력적 이 강학상에서 이상적인 이념적인 형태로서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거죠.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의 사법 활동을 주로 같이 현재 장래 위험 방지의 개념적 요소를 하고 있다. 이 장래 위험 방지를 위해서 간다면 당연히 팽창제한적이고 사전 예방적으로 간다면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극 적극이란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캐치를 하고 이 단어를 바꿨다고 해서 몰랐다. 이건 실무종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약한 겁니다. 맞죠? 그 점을 앞으로 여러분 학습하실 때 해결해 가야만 합니다.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사회 질서유지와 봉사활동, 이 서비스 봉사활동은 팽창적인 기본적으로 다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이 축소지향적인 것과는 안 맞죠. 그리고 권력적 요소를 지니지도 않는 비권력적 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찰 서비스 봉사 작용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번은 기본적인 문제고, 2번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자, 위험에 대한 것을 2번에서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첫째, 위험이라고 했을 때 이 위험을 분류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에서 문제가 방대할 것 같지만 체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물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너무 방만하게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김만희의 실무종합과 함께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범위를 줄여서 타겟팅을 학습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위험이라는 요소가 나왔을 때 이것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구체성은 어느 정도, 이 두 기준에 의해서 위험 분류 체계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넓힐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묻고 있냐면, 자, 위험에 관해서, 자, 1번은 위험이란, 정의부터 묻고 있는데, 위험이란, 자,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 이 객관적 감소, 이건 그대로 위험이 아니라 손해에 대한 정의죠. 네, 그래서 1번 지문 정도의 함정을 빠진다면, 네, 기본적 학습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될 거고, 1번 지문 아마 무난히 통과하셨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특히 김재상, 이태우 교수님의 이 카페에 들어오신 분은 그 정도는 되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자, 인식입니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오상 위험. 세 가지 분류죠. 네. 이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들어간다. 맞고, 세 번째. 그럼 추상적 위험. 자, 추상적 위험이냐, 아니면은 구체적 위험이냐, 이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것으로 한다면은 오상적 위험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지금 현실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한다면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3번에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 위험의 경우에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사실적 관점에서의 위험에 대한 예측까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부분, 추상적인 위험이니까 판단 여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서술이 틀렸고, 세 번째, 네 번째.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경찰관에게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에 조사할 권한은 없다가 아니라 이 조사, 비권력적 작용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라든가 행정조사 같은 것들은 비권력적 측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죠. 만약에 권력적 작용 요소가 들어온다면 예비적 차원에서는 안 되겠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3번입니다. 차란스러운 경찰 표상. 네, 여러분 우리의 선배이기도 한 이런 경찰 표상에 대한 인물. 이건 전형적인 문제인데, 자, 기억해 보시면은 성산포 경찰서장 재직 시에서, 자, 이건 누굽니까? 바로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했던, 그렇죠, 문영순 서장에 대한 이야기고, 이형 같은 경우에 5.18. 지금 서울의 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네. 서울의 봄처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이런 사태를 토대로 했던 것. 이건 바로 안병화 치안감이죠. 가장 이 경찰 표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권경찰, 민주경찰. 이게 대표적인 표상인 바로 안병화 치안감의 이야기고, 뒷 같은 경우에 1946년 여자 경찰 간부 1호로 사실 이 정도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네, 딱 한 분뿐이죠. 네, 안맥결청경. 자, 리얼. 자, 1950년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가지고 쭉 가서 바로 그 음악 따라라란 띠리리, 우리 최불암 아저씨가 연기했던 수사반장 최중남. 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무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번 작년 경위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인물까지 등장시켰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 범위는 전형적인 범위 안에 머무는 거지 그 외 인물까지 너무 확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도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4번 볼까요? 자, 국자법입니다. 이런 국자법, 경직법이라든가 경공법 같은, 약으로 말했습니다만 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시겠죠? 세 가지 법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체계를 반드시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법이죠. 이런 문제를 틀리면 사실은 굉장히 속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과 관련된 것을 항상 타이팅해서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 볼까요? 1번, 자,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 조직 및 임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선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형적인 1조 조항을 그대로 끌어들였죠. 좀 아쉬운 건 이렇게 밋밋하게 끌어들일 게 아니라 사실 1조 조항을 만약에 수험적으로 각색을 하거나 다룬다면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바로 첫 줄에 있는 민주적 관리와 효율. 민주와 효율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이 국자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데 이걸 시험 지문화시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던져줬죠. 땡큐입니다, 사실. 자, 그럼 2번은 국가와 지자체, 국민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과 수립해야 한다. 의무화하고 있죠. 2조 그대로 끌어들였고, 자, 3번. 국가는 그래서 지자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특히 바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하도록 의무화시켰다는 게 우리 국자법 34조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여야 한다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앞에 잡담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됐고, 자, 4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 자,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등등등 가서 자, 대통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이건 기본적, 이건 조문에 대한 암기와 이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국가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다가 이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고 있죠. 네. 물론 현장에 계시니까 실무에서 이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어디냐가 아직도 혼선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문상에서 봤을 때 이 제도를 이렇게 하려고 넘겨줬는데 이럴 경우에 다만의 전제를 가지고 어디 경찰청에 다시 경찰청에 회수를 한다고? 네. 봄이 아니라 겨울로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누구? 시도청장에게. 시도청. 그래야만 이 자치경찰 제도를 훼손시키지 않겠죠. 네, 이러한 접근이 이해를 통한 실무종합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외우지 마세요. 물론 외워야 될 부분도 있죠. 모든 걸 외우겠다? 그래도 직무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머리가 터지고 복잡하실 텐데 뭘 다 외웁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뻔한 함정을 사용했습니다. 5번 가보죠.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자, 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 임명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모두 그러면 기억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자 위원장입니다.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이 지위의 비교는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네. 임명권은 되는데 아니 시도경찰청장이 제청권을 갖고 끼어들어 버리면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모든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장과 위원회를 두고 있는 구조는 항상 위원회가 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본질적인 합의제 조직이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장의 제청을 내버린 뭐다? 위원회를 청장 안에 발 아래 두겠다고? 제도 취지가 완전 안 맞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죠. 이런 이해를 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틀렸죠. 그래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의 지사가 임명하는 이 임명권은 형식적인 조직상의 임명권이지 실권일 수 없죠. 실질적 권일 수가 없습니다. 자, 위원회. 자, 위원은 됐고, 자, 티그셋.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52조 57조. 52조 57조는 자주 나오는데, 52조가 바로 비밀 엄수 의무고, 57조가 정치적 중립 의무죠. 그래서 이 52조 57조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죠. 그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 어디로 간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치라는 제도 틀에서 본다면 그렇죠. 바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보게 됩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이게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원래 실무정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딱 차이를 두면서 건드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체감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다라고 평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하실 때도 대충 깔 것, 가 아니라 실무정합은 정확하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맥을 딱 짚고 계셔야만 나왔을 때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로바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6번. 행정권의 위원과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1번에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제가 짐을 다 읽지 않더라도 조금 스피드하게 하더라도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겠죠. 네, 보시면서. 자, 1번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조항 문제를 그대로 끌어들였죠.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니까. 자, 그럼 위임 위탁에서 들어왔을 때 위임과 위탁 규정에서 꼭 보셔야 될 것은 위임청, 위임이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임청이죠.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권한의 일부를 준다는 점, 그 일부를 줬기 때문에 이 일부에 대한 책임은 수임청, 수임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위임이죠. 그래서 보통 위임과 대리라는 개념을 비교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에서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위임 자체에 대한 것을 물었죠. 그럼 위임 자체에서 권한을 넘겨줬을 때 따라오는 것은 실무에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뭡니까? 권한만 주면 끝입니까? 아니죠. 돈, 인사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위임이 갖고 있는 본질인데 그러면 1번은 됐고 위임 위탁의 정의를 받고 2번에 자 행정위원장이 권한을 위임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의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보세요. 이거죠. 2번 지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돈, 사람 줘야죠. 알겠죠?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만약에 이 행정관의 위임 위탁에 관한 문제를 건든다면 이 2번 지문은 출제원 수준에서는 항상 품이 담기는 함정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중요한 지문이고 3번 수임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임 수탁 사무 처리 상황을 감사할 수 없다고 아니죠. 이것 또한 특징적인 건데 이 사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구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제는 2번과 3번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은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2번과 3번이 핵심이었고 3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임용령입니다. 경공법, 자, 임용령과 시행규칙까지 들어갔었는데, 자, 경공법 관련돼서는 시행령까지, 시행규칙까지 들어가도 이 정도로 학습 범위 안으로 잡아 두셔야 됩니다. 물론 좀 짜잘하고 디테일한 게 많지만은 그러나 학습 범위를 잡으셔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낯선다라고 한다면 아직 학습 범위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고 계신 거죠. 자, 기억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15 임용경찰 공무원의 근무상을 항상 지도 감독해야 된다. 15니까 15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을 지고 있죠. 15는 학문적으로 본다면 15 관계에 있는 이들은 15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테스트 해보고 정규 공무원을 줄게라는 이 15 기간을 우리가 시험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그래서 15 공무원은 그러면 정규 공무원과의 신분과 임용에서의 차이를 약간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그 정의를 묻고 있는 부분이고 바로 20조에서 근거하고 있고, 니은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15 임용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 또는 하나 더 들어간다면 생활기록이 지극히 나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제2요소의 평정점 만점의 50% 미만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 임용신담위원회까지를 거쳐서 그대로 가죠. 그런데 15 임용경찰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임용할까 말까는 임용권자의 재량이에요.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네,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문을 비튼 문제입니다. 디귿. 임용권자. 자, 임용권자는 제청권자 15명 경찰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규 경찰로 임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 제청할 수 있다. 디귿 지문은 할 수 있다. 정사를 하고 디귿 니은에는 해야만 한다. 기속화시켰죠. 틀렸습니다. 자, 이게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리얼에 자, 시행령 규칙 10조 3항에서 15 임용 경찰 공무원의 면직 제청에 따른 동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 여러분, 우리가 징계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징계에서 해임과 파면은 물론 다른 경징계랑 달리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직위를 해제하고 공무원 밖으로 쫓아내버린다는, 벗겨버린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5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찰 공무원이 아닌 상태예요. 해임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네, 파면입니다. 파면. 네,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파면 의결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아웃 임용하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임이 여기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파면 의결에 의해서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함정을 받죠. 리얼 지문은 지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자, 8번 가볼까요? 국가공무법입니다. 이번에 국가공무법을 물었죠. 국가공무법인데, 물론 경찰공무도 당연히 국가공무법 적용을 받죠. 자, 그래서 70조의 직권면직. 직권면직을 딱 물었을 때는, 직위해제랑 비교하든가 직권면직 케이스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문제는 직위해제냐 아니면 직권면직이냐. 그러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현재 계시면서 직위해제 경험을 느껴보시면 안 됩니다. 직위해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항상 뭐가 들어옵니까? 대기명령이 들어오죠. 그래서 대기명령 위반으로 징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명령이 따라 들어오는데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뭐냐? 면직은 말 그대로 아웃시켜버리는 거죠. 네, 아웃시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직권면직은 아웃된다. 이게 큰 차이점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요건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직권면직입니다. 면직으로서 1. 전직시험에서 전직시험. 사실 전직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직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전직시험을 거치는 게 원칙이라서 의미가 있는데 경찰 공무원은 전직 이 조항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직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이건 바로 직권면직에 해당할 수 있는데, 자, 2번 직무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성적이 극히 나쁘다. 능력 부족하고 성적 극히 나쁘다고 바로 잘라버립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동의하실 수 없죠? 네, 안 되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 즉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입니다. 요구 중인데 바로 아웃시킨다고? 아니죠. 직위 해제, 대기 명령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형사사건 기소입니다. 약식 청구 제외하고 판결도 기소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잘라?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되겠군요. 직군면책. 자, 그 다음 9번을 갑니다. 자, 질서위반 행위 기재법이죠. 질서위반 기재법. 자, 적절하지 않은 1번. 질서위반 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그리고 처분시가 아니라 이거 행위시죠. 행위시가 포인트입니다. 행위시 법률에 의하고 조항 3조에 들어가 있죠. 2번. 질서위반 행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거나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에 법률보다 가볍게 될 때는, 즉 유리하게 되었을 때는 변결된 법률을 적용해 주겠죠. 형법의 기본 원칙이니까. 자, 3번에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이겁니다. 요 4조 조항 부분을 보면은 대한민국 영역 아니냐, 영역 밖이냐, 외국인은 이렇게 구별해 적용 대상권을 딱 정하고 있는데 거기를 함정파고 있는데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안에서의 질서 위반을 한 외국인에 적용하지 않나요? 우리 항공기 아닌데 적용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아니한다가 틀렸습니다. 자, 4번은 됐고, 네. 자, 그 다음 10번 보죠. 자, 행정조사입니다. 자, 행정조사죠. 그러니 행정조사 문제가 나오면 항상 비권력적 작용을 전제로 해서 좀 더 확장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조사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를 두고 오셔야만 이 경찰행정작용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 1번 고용보호법상에서 자, 요 판례까지 들어가는데 고용보호법상에서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 사실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에서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에 대한 형사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네, 이게 바로 판례. 2022년은 판례인데 이 판례에 들어와 있던 판례 판결문을 그대로 끌어들였죠. 자, 1번은 됐고. 자, 그럼 2번 경찰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규정의 호흡 측정 혈액 검사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수사의 성격? 과하죠. 여러분, 처음에 음주 측정은 일종의 행정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음주가 그래서 수치를 넘어갔을 때 이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음주 측정 자체가 수사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영장 제도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닙니다.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 게 아닌 게 아니라 이건 행정조사로 보는 겁니다. 조사로. 네. 자, 3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조사는 이 조사, 행정조사입니다. 조사,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 권력적이면 당연히 서면이 따라들어요. 근데 비권력적이니까 서면과 구두까지도 되는 겁니다. 네. 권력적 작용을 구두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서면으로 아닙니다. 자, 이것도 17조에 대한 근거지만 조항을 여러분이 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서 이해만 해두셔도 어디 함정파일지가 뻔히 보이시죠? 이게 실무조항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과목이에요. 4번에 행정조사 기본법상의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어떤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객관식상 만 한다든가 어떤 모든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뭔가 냄새가 나는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히 본다면 어떤 경우도가 아니라 규정상 어떻게 돼 있죠?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 이용입니다.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까지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1번. 자, 경제법입니다. 자, OX 불신검문이죠. 불신검문 조항은 직접 직무도 수행하고 계시겠지만 불신검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죠. 자, 기업. 경찰관의 수상한 행동이나 경찰관은 수행된 그 밖에 주의사정 합리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을 하여야 한다. 현장을 고려하는 모든 조항들은 재량을 줍니다. 판단해보라 이거죠. 알겠죠? 그걸 법으로 규정할 수가,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걸 암기한다고? 아니죠. 네. 그러니, 자, 보세요. 불신검문이라는 것은 물론 조항을 실무에 직접 수행하고 계시니까 잘 알 수도 있지만 좀 정리해드리면 자, 현장을 터뜨렸을 때 그 현장에 갔을 때 수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거동이 수상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다 재량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할 수 있다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재량 상태를 주는 겁니다. 재량을 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상인 국민도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번, B를 보시죠. 3조 2항인데 불신검문하던 기억은 하야 한다. 기속이라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쭉 가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불신 검문의 시작은 임의적 사항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조항 안에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부터 강제화돼 버리냐면 임의동행이 하다가 이제 동행을 하면 이제부터는 기속화되는 겁니다. 불신검문의 핵심은 임의에서 시작해서 이제 동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기속화시켜줍니다. 강조시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걸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두 문자 따서 물론 두 문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외우지만 이런 부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럼 사실 보십시오. 디귿. 경찰과는 동행한 사람, 동행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부터 기속화되었다. 그렇다면 사람, 가족, 친지 등에 동행한 사람의 신분, 동행 장소 등에 대해서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변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릴 필요 없다? 이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권리보호 차원에서. 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장치칠 수가 없습니다. 하여야 하는 겁니다. 틀렸죠? 리얼도 가보면 그러면 경찰관은 불신검문 대상자에 대해서 자 동행한 사람을 6시간 6시간 이건 단순 암기죠. 6시간 알겠죠?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임의적 상의 재량이냐 거기에 있을 때 기속화되느냐 이거 구별하는 문제였다고 아시겠죠? 네. 답은 4번입니다. 12번 자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의 방법에 대한 규칙. 자, 규칙이죠. 요 경직법과 더불어서 이 물리력에 대한 규칙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항, 물리력 행사의 단계를 아예 규칙에 정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수능, 소극적장, 그리고 적극적장, 그리고 폭력적, 그리고 치명적 공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문자로 여러분이 순, 소, 적, 폭, 치 이렇게 딱 외우고 계실 텐데 이런 건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해당 행위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데 가볼까요? 자, 수능입니다. 수능 쭉 서술을 했는데 수능에서 나와야 될 것은 수능에서는 조문을 그대로 했는데 이 수능은 그냥 말 그대로 따르는 상태 이게 정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따르는 상태를 빼면 안 됩니다. 수능은 따르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자 소극적 저항은 자, 아주 긴 짐을 넣었지만 소극적 저항의 핵심 뭐가 있다? 그렇죠. 바로 비협조적 상태입니다. 알겠죠? 소극적 저항. 자, 그 다음 적극 3번 적극적 저항. 자, 적극적 저항은 뭘까? 이제부터 강도가 높아지겠죠, 저항에. 그래서 우회 수준이 낮은 행위입니다. 높으면 안 됩니다. 왜?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 저항에서는 위의 수준이 낮은. 그렇다면 이것에 자 폭력적 공격은 대상자에게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이거 사망인데? 네, 그렇죠. 당연히 가장 강한 단계는 바로 치명적 공격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조문을 그대로 따와서 넣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항들을 그 줄글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면 차라리 외우지 마시고 다른 거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잡으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답을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이 틀렸고. 자, 13번. 역관주의죠. 역관주의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전형적인 경찰 행작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인데, 경찰학 혹은 실무종합 파트에 있는 이 경찰 행작 파트, 관리 파트들은 생각보다 쉬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너무 잡다하고 방만하게 학습하시니까 엉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을 해봐도 그렇고, 실무종 준비하시는 분들 이해를 들어봐도, 물론 그런 걸 체계적 학습할 기회가 없어질 뿐인 거지, 여러분이 절대 못할 영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학습해서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자, 역관주의 실적주의로 넘어갈 때 설명을 오는 것은, 역관주의에서 실적주의는 스폴스팀이라고 불리는 미국식 역관주의가 실적주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결정,
역관주의냐 실적주의냐 항상 정치적인 활동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는 정치성을 인정하고 바로 이 실적주의는 정책인 중립이 가장 핵심이죠. 물론 여기에 틀을 잡은 게 바로 이 미국에서 나왔던 펜들턴법이라는 걸 터득했고 이걸 나타냈던 개혁 사건이 바로 가필드 대통령 암살 사건이죠. 미국 대통령이 역대 뭐 링컨이라든가 가필드라든가 존 F 케네디라든가 4명 정도가 살해당하죠.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역관주의에서 전통 전환되는 건데, 그러면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의 지도, 국정 지도력을 장악하여서 공공정책 실현에 용이하게 돼. 왜 그렇죠? 그렇죠. 내가 다 임명하니까. 내 사람 내가 다 임명하니까. 공직 대량으로 다 바꿔버리죠. 네, 그래서 가능한 거고. 니은에 잭슨을 왜 나왔냐면, 뜬금없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잭슨? 나오는 이유는 이 잭슨 대통령은 역관주의에서 공직 개방 사상을 토대로 해서 누구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관주의를 바로 연두교서에서 시작하는 인물이 바로 잭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도 관련 지문을 넣은 거죠. 잭슨 대통령. 자, 그러나 잭슨은 암살이 아니라 가필드 대통령이 1881년에 암살당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역관주의는 인사의 안정성과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왜? 기후 때문이죠. 대규모로 교체시켜버리니까. 이 실적주의는 그런 부분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안정과 능률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 리얼, 정책 중립 들었죠. 전형적인 지문입니다. 14번, 자,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 기억. 공문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른 업무 규정. 이건 바로 조항 3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죠. 물론 이 행정업무 운영 혁신에 관한 규정은 이건 예외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종합에서 당연히 봐야 될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의 파트와 공문서에 대한 규정 파트만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니은에 공문서 결정권자 해당 문서에 요 2번은 중요한 지문인데 서명할 때입니다.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서명할 때입니다. 결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명으로 방식으로서 결제하면서 성립한다. 서명을 토대로 해서 들어오고 전자서명을 인정해주고 있고 갈로 안에 넣어놨고 3번에 공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 이 지문적 가치는 2번, 3번이 더 좋습니다. 바로 수신자에게 도달했을 때, 물론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 입력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종합 강의에서 아주 이 부분이 입력이다라는 원래 강조해서 원래 문제로 싹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경찰학에서도 마찬가지고. 4번에 공문서에서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없다. 전자문서화 시대인데 바코드와 음성정보를 왜 연결할 수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안 되겠죠. 7조 3항에 당연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상식으로 보실 수 있는 문제고. 자, 15번 장비 관리 규칙입니다. 자, 무기류입니다. 무기류. 자, 무기류. 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 이 무기류가 나오게 되면은 주의할 게 사실 뭐였냐면 바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혹시라도 뭐 자료가 필요하시면 카페에 다 올려도 있습니다. 보시고 법령이 개정되어서 사실은 무기 회수를 강제 회수 대상에서 바로 형사 사건 기소된 자가 강제 회수가 아니라 이제 임의로 전환됐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승진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실무조항에서는. 다음을 한번 주목하시고. 자, 일단 그 문제는 안 들어왔지만은 이번에 자, 1번, 2번. 자, 무기, 집중무기, 탄약고, 열쇠 보관함은 일과 시간 무기 부서 관리자항이 일과 시간 후에 자, 청사방호 책임자가 되고 3번에 경찰관회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가 자, 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술자리. 자, 이럴 때 술자리 갈 때 어떻게 하죠? 술자리라든가 상사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정황, 기타 정황상.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술상정 이런 건 두 문자가 필요하죠. 딱 외워두시고 이럴 경우 어디 무기고에 이렇게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세 가지 케이스죠. 그래서 술자리 또는 연회 장소에 출입할 경우 즉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무기고에 그 무기를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4번은 됐고 뭐 1탄 공포, 2탄 이하 실탄으로 가는 거죠. 자, 16번. 보안업무 규정입니다. 자, 이것도 규정상의 내용인데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서 누설될 경우에 국가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지금 가장 특수한 거죠. 막대한 지장. 여러분, 막대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10만 및 신노조합으로 딱 외워버리면은 자 1급은 위태롭게 누설되고 위태롭게 1위 2급은 막대한 지장. 요리가 3급 뭘까?
해를 끼치.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건 바로 1위, 2막, 3해 이렇게 암기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정해진 문제였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그렇죠? 2번 가능하고 경찰청장이 2급이죠. 이제 이게 검찰청장과 좀 다른 점이죠. 조금 억울합니다만. 자, 3번. 비밀은 적절한 과서 최고가 아니라 최저 등급이죠. 비밀은 기본적으로 숨겨야죠. 최저입니다. 보호하고 숨겨야 되니까. 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공개하는 것을 세부 분류 지침, 이걸 왜 공개합니까? 공개하면 안 되죠. 네, 공개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고. 17번 가볼까요? 자, 17번입니다. 자로 문제 보고 계시죠? 자, 17번. 부방위법입니다. 부방위.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관한 법률에서 자, 1.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를 기명입니다. 기명.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무단 투서라든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기명의 문서로 한다라고 58조에서 딱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2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취지 등의 신고 내용을 특정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 장난쳤는데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랍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속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3번. 공직자는 그 직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공직자 부평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또는 이런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사실 이 56조에 해당하는 이 3번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낸다면 바로 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죠. 자, 4번에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송반으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감사, 네, 연장 통보 가능하고 60조 사항을 묻고 있죠. 자, 18번입니다. 경찰 인권보호규칙입니다. 인권보호규칙도 당연히 직무에서 습득하고 계셔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는 저 인권규칙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개정된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번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자, 이 기본계획을 여기서는 기본계획을 인권입니다. 인권, 경찰인권.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몇 년? 이건 5년 거냐. 지금 문제는 3년이죠. 3년은 뭐냐?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인권 종합교육. 요게 3년이죠. 그리고 교육 실행은 내년 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개정사항을 들어오는데 요걸 지금 함정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죠.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3년이니까. 나머지 2번은 반기의 1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진정에 대한 각하가 들어와 있죠. 네, 18번은 1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19번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 이거 약간 케이스로서 살짝 비틀어서 나왔는데 대충 딱 보다 하고 함정이 걸릴 수 있는 문제 지문을 썼습니다. 자, 1번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그리고 기부 후원 등의 목록 관계없이 동의일로부터 1회 바로 김민환법 1회 100만 원 1회 100만 원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추가할 수 없다. 물론 뭐 대한민국의 또 검사들은 99만 원의 그 유명한 술자리 파티에 99만 원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바로 이거이기도 했었지만은 자 그래서 됐고 이번에 자 공공기관이나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공직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를 위로 경력 보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8조 바로 이 부정청탁 금지 방지법 8조 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1호에 들어와 있고 자 3부 보시면은 공직자는 사례를 받은 외부강입니다. 외부강이 대통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외부강의 요청 명세 소속기관장에게 마친 날도 10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게 다만 요 전제 조건으로 붙는 요 다만 조항 가지고 역대 기출에서 많이 흔들었었습니다. 다만 바로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그렇죠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아니하다. 요 조건 자. 4번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 추진비로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별도 사비로 10만 원의 경조사를 주는 것은 이 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 위반이다.
이 김영란법 관련돼 가지고 자 청탁금지법 관련돼 가지고 원래 3만 원, 5만 원, 5만 원 요 체제에다가 여기다가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그리고 늘려서 선물 같은 게 15만 원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시행령에 법이 바뀌고 또 하나 추석과 설날 같은 경우에 얼마? 더블 30만 원까지도. 이게 개정. 사실 원래 이걸 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마침 요걸 살짝 안 냈습니다. 피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개정됐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 경조사비를 건들고 있죠. 경조사비. 그런데 경조사비를 건들고 있는데 경조사 5만 원이지만 지금 지문을 다시 보죠. 소득층은 업무 추진비로 자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업무 직무 관련성을 갖고 있다. 이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 상태의 화환이다. 10만 원이니까 뭐 원래는 5만 원이지만 10만 원 상태 화환으로 할 때는 원래 취지는 뭐 꽃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넣었는데 그건 뭐 뻔한 이야기고 그래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별도로 사비로 했습니다. 왜 출제는 사비를 했을까? 사비가 왜 했을까요? 그렇죠. 이건 직무 관련이 없다. 이걸 암시해 주는 개념입니다. 사비로 10만 원의 경조사비를 줬습니다. 이 기관장이. 그럼 사비로 10만 원 주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텐데 여기에 이 부정청탁금지법의 8조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예를 들어 사교, 의례라든가 부조 목적, 우리 경조사비 범위에 뭐 돌잔치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 목적, 사교, 의례, 그리고 공적 개인적 부조 목적 이럴 경우에는 뭐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특히 이 부정청탁금지법이 또 신경 썼던 건 시간인데 예를 들어 승진 시즌 이럴 때 해당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경조사 특히 해당하는 뭐 부족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 언제 일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적인 현실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러한 우리 미풍양속이라든가 뭐 사교라든가 이런 관점을 고려했을 때 1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뭐 케이스로도 많이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됐습니다. 자 20번. 자 예를 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사교적 목적에서 경조사를 주는데 예를 들어 유재석 같은 사람이 뭐 조석 결혼할 때 얼마 몇 천만 줬다. 이건 어떡하죠? 네. 물론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네. 물론 공직자 직무 관련해서 인정된다 한다면 그렇죠. 이거 1회에 100만 원, 매회에도 300원. 이 범위 내에서는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 범위를 정해주고 있고 그 틀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경찰 부패 원인입니다. 부패 원인. 부패 원인과 확설은 이거 명확히 정리만 딱 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사회 전체 가설. 부패에 대한 기본적 접근은 윌슨이 이야기하는 자 사회 전체가 써요. 시카고시 전체가 썩었다. 그래서 경찰도 부패한다. 이게 사회 전체 가설이죠. 정설은 가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구조원인 가설. 구조원인이란 말에 이 구조라는 말에 헷갈려 하지만 구조원인 결국은 조직입니다. 조직. 알겠죠? 구조원인 가설에서 바로 뭐다? 조직이 그러함으로. 그래서 전형적으로 조직이 이미 부패화되는데 신입 경찰에 들어왔을 때 그 부패를 닮아가더라.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은 좀 보여주기라면 그 개인. 일탈 개인에게 묻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썩은 사고 가설이죠. 이건 바로 개인이죠. 이미 부정직하고 일탈한 개인이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 전체가 부패에 물들 우려이기 때문에 처음에 채용 단계부터 엄격하게 통제하자. 여기 썩은 사고 가설이죠. 이렇게 세 가지 가설입니다. 여기 이제 학창 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됐고 이번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력 이론의 셔먼의 이론. 자, 셔먼의 이론은 바로 이 이론이고 부패에 해당하지 않은 작은 호의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부패가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여기도 반발도 있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력 이론은 작은 호의가 점점 부패로 진행된다는 건데 이걸 반박하는 대표적 이론이 뭐가 있죠? 네, 바로 형성세 이론이죠. 형성세 이론과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항상 대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썩은 사고 가설은 일부 부패 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결함이 아니라 썩은 사과. 그렇죠. 이 썩은 사과 하나 얘가 썩었다고 이 사과를 도려내야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바로 구조원인 가설, 니더퍼 로버트 바크 이런 인물은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전형적인 지문으로 4번을 쓰고 있죠. 21번입니다. 자, 경찰의 적극행정. 이거 제가 경찰학 강의 때도 이건 꼭 준비해 주십시오. 아주 강조해야 돼. 드디어 적극행정이 나왔습니다. 자, 실무조합에서도 당연히 맞추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카페에다 올려뒀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자, 국가인권이 아닙니다. 어디서?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서로서 위치를 합니다. 자, 틀렸고, 니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정상, 자, 적극행정 1화 정의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산하단체 임직원 국가공공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하는 것. 자, 대개세 적극행정운영규정상 소극행정 1안, 자,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것, 이걸 소극행정으로 정의해놨고, 그 정의에 리을이 들었습니다. 적당편이란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 그대로 손할 그대로 따라가다. 이걸 적당편의가 아니라 이걸 뭐라 불렀냐면 탁상행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정의규정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놓치신 분은 꼭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극행정, 면책규정과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그 정의규정, 이 사항들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자, 22번입니다. 자, 범죄원인론입니다. 자, 학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 이론의 특징은, 자,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결과 전이 지역, 자, 즉, 전이란 말은, 이건 이제 버제스라는 사람의 동심원 이론에 나오듯이 그 영역 간에서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역, 이걸 과도기, 전이, 이런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낮은 경제적 지위, 민족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을 중요한 3요소로 제시했고 이 주민들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이 발달,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식의 약화, 그 특정적 공동체의식의 약화로 인해서 게다가 경제적 빈곤 문제까지 겹치면서 점점 통제가 약화돼, 즉 범죄가 발생한다. 보통 이거 청소년 비행범죄 청소년 연구에서 시작된 건데 이 이론이 바로 뭐냐면 바로 쇼메키의 사회 해체론입니다. 사회 해체론이라는 얘기죠. 네. 자, 1. 듀르케미의 아노미 이론은, 자, 프랑스 철학자 듀르케미의 아노미 이론은 규범의 혼란, 무질서. 알겠죠? 전환적인 규범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이런 것을 아노미. 그래서 보통 아노미에서 발달한 게 우리 범죄에서는 아노미 이론을 좀 더 집중적으로 특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꼭 알아야 될 사람인데, 물론 오늘 정답이 안 나왔지만은 멀튼의 사실은 경제 긴장이 이론이죠. 범죄에서는 사실 멀튼의 긴장 이론이 더 유명합니다. 네. 물론 그 뿌리는 아노미 이론이지만, 자, 여기까지 나온 김에 알아두시고, 자, 코엔의 하위 문화론, 자, 허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 통제 이론이면서 허쉬는 바로 우리 사회 유대론이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사회 유대론이죠. 네, 그래서 직접적 관련되는 건 지금 이 지문에서는 4번 바로 사회 해체론. 네. 크게 사회 구조 원인설이냐, 구조적 측면이 아니면 바로 사회 학습학 과정이냐 이렇게 볼 때 이 대표적인 사회 해체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3번. 자, 제프리의 바로 세프티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자, 이건 단순히, 자, 세프티드에 대한 단계와 정의와 사례만 접근을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1번. 자, 활동의 활성화는 주민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육아대감을 정대할 수 있도록 핵심이 들어갔죠. 거리의 눈. 알겠죠? 활동성의 활성화를 뜻하는 거리의 눈. 케이스를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놀이터, 공원, 벤치 정자의 위치, 활용성 맞습니다. 2번 영역성의 강화. 이 영역을 하는 것은 뭐다? 나의 영역이다. 이 영역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울타리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접근한 사람이 정해진 공간을 유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들어오지 마라는 개념은 바로 뭡니까? 자연적 접근 통제죠. 영역성의 강화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에는 바로 시설물이라든가 공공장소 기능이 처음 설계된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함정을 봤습니다. 사례인데 청결유지, 파손의 즉시 보수. 그런데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을 증대시켜준다? 이용 증대는 어디에 들어옵니까? 바로 2번에 들어있는 영역성의 활성화입니다. 영역 활성화. 알겠죠? 그래서 틀렸고 사례를
딴딴딴 하면서 함정을 딱 집어넣죠. 네 번째, 자연적 접근 통제. 자, 자연적 접근 통제는 건축물이나 자연시설물의 설계, 가시권이죠. 자, 가시권을 확보하고 마지막에 사료해서 건물의 배치, 조명. 이건 뭐죠? 자연적 감시죠.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가 아닙니다. 자연적 감시죠. 네. 자, 24번 112 치안종합 상황실 운영 신고 처리 규칙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거 개정된 것이니까 이번에 들을만 했었죠. 자, 개정된 걸 들으랑 1번 보시면 112 신고 접수에 무선 지령 내용 토 자료 녹음 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보존 기한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접수와 신고 코드를 토대로 강력한 범죄, 현행범인 등의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 112 신고 코드 중에 코드 1이 아니라 지금 강력범죄, 현행범, 실시간이 필요한데 코드 제로죠. 코드 제로입니다. 3번 접수자, 자, 이미 코드 분류할 수도 있고 4. 112 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을 코드 3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요소를 지령하지. 코드 3까지는 출동 요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코드 4부터가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 코드 3가 지령하지 않고 지령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앙코로 간다면 이 4번 질문 자체는 코드 4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드 0부터 3까지는 당연히 현장 요소에 알리고 전파해야 됩니다. 코드 4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25번 가볼까요? 경비요법입니다. 자, 이제 강론 파트로 들어온다면 경비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체육 예설의 행사장. 자, 집단 민원 현장 대상이 되죠. 경비요법에 들어가고 이번에 경비법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 핵심 법인입니다. 개인 안 되죠. 법인. 수험적으로 많이 보시는 부분이고 3번 금고 이상의 선고형의 선고유예가 틀렸습니다. 틀렸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6번으로 4번 같은 경우에 바로 시설, 경비원 10명에 경비지수 1명 또 개정된 사항인데 혹시 구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안 되고 개정된 사항으로 10명 들어와 있습니다. 20에서 10명으로 26번 스토킹 범죄죠. 제가 원래 스토킹 범죄 처벌은 워낙 사회적 이슈라서 실무종합에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 넣었죠. 작년, 재작년 실무종합뿐만 아니라 경찰 간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스토킹 문제는 계속 다뤄지고 있죠. 올해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정까지 일어났어요. 전 원래 스토킹 처벌 범죄 같은 경우 개정된 사항을 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원래 개정돼서 그걸 물어야 되는데 그 개정을 안 묻고 딴 거 물은 문제가 세 문제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 내년 준비하신 분 이 세 문제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수업 때 다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측정해야 하는 것은 1번. 자,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사법경찰 신청에 의하여 자, 잠정조치 청구하고 자, 1번은 냈고 조항 그대로 와서 2번에 법원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제 긴급 응급 조치가 되겠죠. 법원이 하니까 스토킹 범죄 원활한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에 스토킹 들어가고 전통법이 들어가죠. 전기통신법에 의한 접근 금지까지. 자, 3항에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가족이나 주거인으로 100m 그리고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처벌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4번입니다. 법원이 스토킹 의자에게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유치에 잠정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 한정하여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겁니다. 3개월. 개월 숫자 장난친 질문이죠. 27번. 자, 검사와 사법경찰에 관한 현미에 관한 수사 준칙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됐고 자, 2번은 볼까요? 조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2번 보안수사입니다.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황협력 준칙에 따라서 60조 1항 단서에 따라서 검사로부터 송받지 못한 서류와 증거물이 보안수사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해당 서류 증거물을 송부해달라고? 이게 아니고 지금 전제가 뭡니까? 보안수사죠. 이럴 때는 그 증거물을 그대로 돌려달라, 송부해달라, 보내달라가 아니라 뭐한다? 그 증거물을 빌려오는 개념, 대출하거나 혹은 뭐한다? 등사, 복사해서 이 개념이 보안수사에서. 네. 그래서 뒷부분을 한다면 대출하거나 전액 또는 일부를 바로 등사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네. 자, 3번, 4번 됐고 자, 28번 디지털 증거입니다. 규칙이죠.
비틀 증거 규칙. 요 문제가 이제 요번에 조금 세부적으로 아주 파고 들어와 있는 문제인데, 1번. 경찰관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와 저장 매체 등을 구별하여 판단한다. 12조 조항사항이고, 2번에 경찰관은 압수수색 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하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이루할 수 있다. 자, 3번 보시면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에 기대할 수 없어 압수수색 검증 현장에서 선별압수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의 원본을 외부로 원본을 외부로 통째로 반출 원본 분실하면 어떡하려고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뭐한다? 굳이 외부 반출한다. 복제본이 복제본. 원본을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는 수사 규정상 그리고 절차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복제본이죠. 자, 4번은 당연한 거고, 자, 29번 마약입니다. 마약류 관련되는 문제도 뭐 시사적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문제였죠. 꼭 뭐 유아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1.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매도인에 지목된 피고인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하여 금융자료 등등등 해서 자, 증거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합리적 의심이 배제할 신빙성. 이건 당연히 형사 절차상 소송법상 당연하죠. 증거 능력과 신빙성. 자, 2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원료 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것을 한다. 정이고. 3번. 프로포폴은 자, 페놀계 화합물로서 흔히 수면 마취제라 불리며 정맥 마취제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죠. 하정우 아저씨가 그래서 오남용했죠. 자,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다. 요 이제 프로포폴이 이 관리 대상으로 들어온 게 2011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알겠죠? 향의법에서 4번인데, 자, GHB죠. 자, 이거는 우리가 마약류에 대한 기본 학습을 하면은 당연히 알고 구별해야만 되는 문제인데, 자, GHB, 물뽕이라고 그러죠. 물뽕. 자, GHB는 사용 후 통상적으로 15분에서 효과가 발생. 이럴 때 15분이냐, 뭐, 51분이냐, 이런 분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있냐? 무색, 무취, 무미. 무색, 무취, 무미는 LSD죠. LSD가 무색, 색깔도 없고, 무색, 무미, 무취에 바로 이게 LSD고, 그럼 이 GHB 물뽕은 뭐가 나냐? 무미가 아니라 GHB는 짠맛이 나, 짠맛. 이게 특징입니다. 네, 이걸로 꼭 구별합시다. LSD, GHB. 자, 됐고. 30번. 경비경찰입니다. 자,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죠. 경비경찰 활동의 특징. 경비경찰은 기본적으로 조직적 단위에다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즉흥성, 신속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합적 기능이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현상유지적 기능들. 이런 건 이제 기본 이론 학습에서 꼭 해야 될 경비경찰의 특징이죠. 1. 경비사태에 대해서 자, 즉흥제다. 2번에 현재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현상 유지적 활동으로 정태적 소극적 특징에다가 새로운 변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적극적 특징을 갖지 않는다. 네, 이번이 틀렸죠. 이건 과거 역대 기출에서도 이 현상 유지적의 의미가 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기출 문제만 확인해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가보죠. 자, 이번에는 집시법이 아니라 집회 등의 체증 활동 규칙까지 들어왔죠. 이게 실무종합이 바로 이런 점에서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네, 세부적, 이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 거죠. 체증 활동으로 가보면, 자, 체증 요원은 사진 촬영 담당자, 동영상, 신변보호 요원의 3명을 일개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상황에 고려하여 증감 편성할 수 있다. 물론 뭐 실무 직접 담당하신 분은 31번 문제 같은 경우 반가웠겠죠. 자, 2번. 범죄 혐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범죄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체증 자료는 지체 없이 경비부서에 송부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체증 활동 규칙을 뭐 업무 특성상 모른다 하더라도 아니 범죄 혐의자에게 이 사람을 왜 경비부서에 송부합니까? 범죄 혐의자인데 어디로? 수사로 가야죠. 수사로. 네, 수사로. 자, 3번, 4번은 됐습니다. 32번. 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대응 단계.
우리 재난 지역의 체계가 어떻게 되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크게 본다면, 재난을 기준다면 이 둘이 사전적, 이게 바로 사후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전과 사후만 딱 나눠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오냐면, 대응 단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뭡니까? 아니, 대응 단계에서 여기가 특별재난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재난이 된다고요. 그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신인가요? 안 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통일 산불도 마찬가지고 이 수해지역 동작구라든가 강릉 수해지역도 마찬가지고 뭐다? 이후에 이제 복구 단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단계가 틀렸습니다. 2, 3, 4는 보시고 자 33번을 가볼까요?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시행 영상 자전거 운전. 도로교통법에 문제 낼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도 이번엔 또 자전거를 만들었죠. 이런 점에서 또 출제원이 또 구석구석을 찌르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 1번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시를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 안 된다. 네, 자전거 통행에 관한 바로 특별조항으로서 13조의 2항이 13조 2조가 규정하고 있죠. 그중 5항입니다. 자, 이 술에 취한 상태 자전거를 운전했을 경우 범칙금 3만 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 측정 불허한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 네, 자전거에 대해서는 요건 예를 두고 있었고 3항에 자전거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정지. 이것도 3항에 들어있는 규정사항이죠. 여기 4.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차의 좌측으로만? 아니, 자전거를 좌측으로만? 차도 아닌데 안 되겠죠. 네, 이것도 예외 규정에 의해서 좌측 혹은 우측인데 좌측으로만 틀렸습니다. 34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34번 문제가 완전 판례 문제를 그대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해 줄, 즉 자료적 측면에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판례 문제로서 34번 문제는 아마 조금 맞추는데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만 자, 1번 교통사고 특례법. 자, 교통사고란 차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교통은 자, 이런 거다 정의되는데 2번이죠.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있는 갑을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위해서 하차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음주 측정 지문에 착수하였다 볼 수 없다가 아니라 판례에서 바로 요 음주 운전석에 앉아 있는 갑을 발견하고 측정 시도 하차 요구한 것만으로도 된다라고 봤습니다. 판례입니다. 그대로 뒷부분 지문을 딱 비틀었죠. 3번에 술에 취한 을이 자동차 안에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트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기어 자동차 그래서 발진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동차 바로 인하여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네, 이것도 판례죠. 3번 판례는 학습에 당연히 범위 안에서 학습하면서 보셔야 될 판례입니다. 4번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로부터 먼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은 횡단보도 진입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 위험을 처리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시 정지하는 등의 보행자 통행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사실 1번과 4번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교통법 상식에서도 볼 수 있지만 2번, 3번 판례였는데 3번 판례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결국은 1번 판례를 못 봤다 하더라도 이런 건 유추해서 1, 3, 4가 아닌 2번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2번 판례만 딱 대놓고 만장틀을 물었다면 굉장히 체감난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우린 4개 중에 당연히 답을 고르는 이건 일종의 스킬이죠 사실. 알겠죠? 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35번 경찰관 정보 수집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규정을 들었죠? 자, 그래서 35번도 강론에서 굉장히 실무자 파트 맞게 아주 구체적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8조 2의 1항에 수입 작성 배포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주요 인사 보호에 관한 필요 들어와 있고 두 번째 경찰관 정보활동 관련하여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돼라고 아예 규정을 2조에서 딱 못받고 있습니다. 3번 보시면은 경찰관은 언론, 교육, 종교,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와 지자체? 장난쳤죠. 요 상은 꼭 알고 있어야 될 상이죠. 네, 민간단체와 민간기업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네, 그리고 정당 사무소. 또 기출에서 매우 빈출된 상이라서
규칙에 있는 이 정보처리 규칙의 규정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3번은 기출 확인해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36번. 집시법입니다. 집시법. 자, 집시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관할경찰서장은 5개 집회 신고 접수하면 접수 일시적인 접수를 즉시. 핵심은 즉시죠. 얘는 뭐 검토하고 없어요. 바로 해야 돼. 즉시가 핵심이에요. 즉시. 자, 그렇다면 2번. 주최자 신고 5개 집회 신고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그렇죠.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집시법의 과정 절차는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3번. 관할경찰서장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할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 기한으로 그 보완 통보 24시간, 12에서 24시간. 이건 아주 빈출하고 있는 자주 물었던 지문이고 4번에 자, 관할경찰서의 신고서의 보완 통보를 할 때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 또는 구두로 보완이라든가 혹은 처분과 관련되는 것들은 서면입니다. 아무데나 구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두가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 바로 이런 보완에 대한 건데 이걸 구두로 했다고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서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37번 자 집시법 집회 시효하는 설명 중에 옳고 그름에 대한 OX 자 판례까지 간다면 기억 헌법에 따르면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바로 고차적 사회질서, 즉 집시에 관한 집회 시위에 관한 언론에 대한 자유들은 우리가 헌법적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제 안 되죠. 이은에 집회금지 통보는 관할경찰서장의 집회 신고를 접수한 후에 집시법상의 사전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집회 주최자 등에 관한 집회 금지를 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처분이므로 헌법위헌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네, 기억된다. 기억법. 니은은 판례적 지문을 끌어들였죠. 원래는 사실 집시법이 워낙 사회 이슈라서 이거 나올 때가 됐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 승진에서 들어와 있죠. 사실 제가 예상한 건 여기에서 집시법에서 위헌 판례까지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위헌 판례 예를 들어 대통령 관사라든가 100m 제한에 대해서 한정 위헌 판례 났던 것들은 안 들어왔죠. 네? 지금 이 문제는 안 들어왔습니다. 나올 수 있을 텐데 뭘 냈느냐 기억님 맞고 자 디귿 집회 금지 해산의 원칙 공공안녕 질서 직접적 위협 그렇죠. 그리고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자율보다 적극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예컨대 시위자의 제한 등등 있을 때 최종적 수단이 된다. 판례고 사전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런 집회가 당초 신고된 것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하여 쭉 가서 더 나아가 이에 해산 명령하고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디귿 리얼 지문이 물론 판례적 내용을 끌어들였지만 이 정도 내용은 우리가 실무조합의 학습 대상이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 판례를 끌어들인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높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38번.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정책에 관한 법률이죠. 아마 예외적으로 냈지만은 그러나 북한 이탈도 우리 학습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이탈 주민의 보호에 대해서 1.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정책에서는 첫째가 누구다? 법무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들어가게 게 제일 중요하죠. 통일부 장관. 자, 두 번째, 보호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 주민을 말한다. 사실 여기에서 2번과 4번이 연결되는 질문인데 굳이 이걸 1, 2, 3, 4 굳이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떨어뜨렸죠. 자, 그럼 4번 가볼까요? 3번 됐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 군사병결선 이북지역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죠. 외국인은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한다라고 규정에서 딱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39번 보안관찰법. 적절하지 않은 것.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면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면제받았대. 집행. 보안관찰 대상이 아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아니고 40번입니다. 이 40번도 또 실무종합 차원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있는데 40번 문제도 한번 가보죠.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의 구속, 체포하는 경우에 외국인 국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사관원에게 자유롭게 접견, 교통할 수 있고 또 체포, 구속 사실 영사기관에게 통보해 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경찰 수사 규칙 중에서도 이 사항들은 굉장히 90조 뒤에 있는 좀 뒷부분에 있는 사항인데 외국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좀 일반적으로 묻는 사항이 아니라 예외적 사항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자, 됐고 이번에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외국인 변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변사입니다.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한다. 검사가 틀렸죠. 검사가 아닙니다. 영사에게 틀렸죠. 제가 해서 이 문제는 요즘 그죠? 마동석 나온 영화가 있어요. 범죄전쟁인가? 3. 그것 때문에 괜히 냈지 않을까? 내피셜입니다만. 네, 어쨌든 이것은 검사가 아니죠. 외국인이니까. 자, 2번.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외국 군함에 관하여 해당 군함 함정에 청구가 있는 경우를 이 군함이죠.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범죄수사 규칙 200조 뒤에 있는 아주 예외적. 그래서 이 사회법 문제는 예외적으로 외국과의 관계에서의 형사규칙과 범죄수사 규칙에 대한 조항을 끌어들여서 묻고 있습니다. 4번에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총영사, 영사, 부영사, 사무소는 해당 영사 청구에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해서는 안 된다. 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4년도 승진 실무조합 문제를 저와 함께 스피드하게 한번 핵심적 내용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시험 2024년 끝났고, 우리 이제 25년을 향해 달려야 될 텐데, 그럼 실무조합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번 문제를 보셔도 알고 예전 문제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첫째, 잡다한 암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실무종합의 실력을 올리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래, 물론 이해됩니다.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전형적인 주경야독에 있는 상황이시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외워버리자. 외워버려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실무종합의 기존의 잘못된 편견들을 좀 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빌립을 해보는데 결국은 이 실무종합, 즉 경찰학적 토대를 두고 실무종합적 적용을 했을 때 경찰학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만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체계적인 부분과 이해라는 것을 좀 토대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무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체득한 부분도 있는데 이론적인 요소까지 같이 결합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체계 이해 토대 속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요소들은 플러스 암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은 분명히 영역별로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계정이 많이 일어나는 게 또 이 과목의 특징이 더죠. 그러나 그런 사항들을 실무에서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 정의와 이해, 이건 단합니다. 기본 핵심 펼치지 않습니다. 저는 줄입니다. 내용은 컴팩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아주 임팩트하고 퍼펙트하게.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팩트 경찰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런칭을 해뒀지만은 실무종합에서도 팩트적 접근해서 체계를 정확하게 잡아두고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면 비중은 절대 암기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주가 되고 암기. 그러면 많은 양에 있는 시행규칙과 조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볼 것만 보면 됩니다. 다 보지 않고. 물론 이럴 수 있겠죠. 한두 문제에 출제원의 양심과 자기의 자존심에서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히든 문제에 한두 개는 던지겠지만 그거 버려도 충분히 38개 이상 맞추시고 실무조합 38개를 맞췄는데 승진해서 조금 힘들었다? 네, 그건 실무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또 우리 형소법에서 다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걸 목표로 이제 체계적 이해 딱 하나의 핵심 강의면 됩니다. 무슨 갓 시작해서 준비하듯이 미주알 고잘 이렇고 저렇고 필요 없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체계를 잡고 그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암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출을 토대로 해서 점검하는 거죠. 기출만 막 풀어가지고 기출을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무슨 EBS 교재에 연계된 수능 문제 푸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기출은 확인, 이건 부가적인 거고 핵심은 여기. 그래서 커리 2단계도 됩니다. 하나의 체계 과정, 이해 과정, 그리고 핵심적인 기출과 더불어서 암기 과정. 끝.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실무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될 시간과 나머지 시간을 투입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서 승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만 합니까? 네, 형법, 분석도 하셔야죠. 이 현실을 꼭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그 길을 저와 함께 이제 김만희 실무 종합에서 해결해서 25년 합격 후기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강의는 그리고 자세한 사항들은 또 Q&A 질문도 올려주시고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24년 승진시험 수고하셨고 좋은 점수를 받으신 분은 기쁘시고 충분히 누리시고 또 조금 다시 도전하거나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계와 전략을 잘 검토하셔서 마구잡이를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정확한 첫발을 내딛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